마지막 이야기죠, 그지? 우리 문법 개념의 마지막 부분이고 이제 오늘 수업으로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수업이 이제 여러분은 각자 이제 둘다 긴고지, 그지? 긴고 수업에서 가게 수업을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국어 연습 부분부터 보자면 일단 맨 처음 고대 국어로 갑니다. 좀 잘 살펴보자. 고대에 국어가 있었나부터 살펴봐야 돼. 일단 국어는 있었겠지. 우리 말이니까, 그지? 우리 말로 말하고 있었을 거야.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에도 우린 중국말로 한자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말이 존재했을 거야. 우리 민족의 말이. 근데 이러한 우리 민족의 말을 어떻게 표기하는 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첫 번째로는 중국에서 한문을 수용해 와서 한문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모든 걸 한문으로 표기할 수 있나? 어려워, 그지? 그래서 고대 국어 시기에는 차자 표기라는 걸 개발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이두야. 무슨 말이냐면 이 이두라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한자 어휘들은 우리말 어순에 따라, 그리고 조사나 어미 같은 건 그냥 음이나 뜻만 들려서 쓰는 걸 우리 이두라고 합니다. 숫자 거의 되지 않아요. 그냥 읽으면서 납득하면 돼. 그리고 구결이나 형찰이라는 것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쉽게 생각해서 우리 단어들 있지. 뭐 예를 들어 바다, 산 이런 거는 다 한자에 있죠,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한자어로 퉁퉁 적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과정들 속에서 쓰이는 조사들 있지. 내가 밥 먹었다 이런 거. 이 가는 있을까? 이런 건 없어, 한자에, 그지? 물론 한자에도 조사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랑 다르단 말이야. 이 부분은 예를 들어 그냥 집가자 끌고 와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읽어놓는 거야. 그건 한자에 말 그대로 음만 빌려서 우리가 써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걸 이두, 구결, 향찰이라고들 불러요. 개념국 부분에 향찰 부분만 잘 볼게. 서동요가 대표적인 향찰로 표기한 중세 고대 시대의 우리 국어인데요. 보자. 선화공주님은 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야. 표기하고 싶었어. 하지만 우리말이 없기 때문에 한자로 표기해야 됩니다. 선화공주까지는 한자에 음을 빌렸어. 그지? 착하다 선, 되다 화, 귀인공, 님 주자거든. 거기까지는 선화공주를 빌린 거야. 근데 님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님이라는 뜻을 가진, 음을 가진 한자가 없어. 그럴 때는 님 주자에 님을 한 번 더 써서 이때는 뜻을 빌려 쓰는 거지. 그리고 은은 숨다 은자란 말이야. 얘들아, 이것도 뜻이 아니라 은이라는 소리를 빌린 겁니다. 그치? 그래서 주요 해석에서 봤을 때 첫 번째 나타난 주자는 한자의 음을 빌린 거고요. 두 번째 나타난 주자는 한자의 뜻을 빌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자의 뜻과 음을 따로따로 사용해 나가면서 우리말을 최대한 표기하고자 했던 겁니다. 잠깐만 상황 파악을 좀 하고 볼게요. 이것을 봅시다. 이렇게 고대국어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중세국어 시기가 오게 되거든. 근데 이 중세국어 시기를 이해하기 위해선 이제 진짜로 창제된 우리말을 알아야 됩니다. 페이지를 조금 크게 넘어가세요, 여러분. 개념 53번 훈민정음의 창제의 원리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보고 다시 돌아갈게. 세종대왕이 이제 훈민정음이라는 걸 창제하게 됩니다.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은 간단합니다. 우리 앞에서 봤다시피 어떻게든 표기를 하려고 노력하기는 했으나 표기의 수단이 어떤 거야? 결론적으로는 표기 수단이 한자입니다. 한자. 근데 너네 한자 뭐 해본 적 있어? 뭐 있는 친구도 없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한자는
굉장히 많죠, 개수가. 그리고 소리대로 나지도 않아. 굉장히 다양한 글자가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공부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백성들이 글자를 공부할 시간까지 만들어내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자라는 거야. 물론 내가 돈을 벌지 않아도 돼. 난 하루 종일 공부만 하면 돼. 그러면 한자 공부할 수 있어요, 그지? 양반들은 가능하겠지. 왕족들은 가능할 거야, 그지?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아침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 늦게 들어와서 편히 쉬어야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사람들한테는 이 한자를 공부한다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야. 근데 하지만 이런 것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이런 언어 생활의 불편함을 극복해주기 위해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봐. 만약 예를 들어 훈민정음이 창제가 안 됐어. 그럼 백성들은 한자 공부를 할 시간이 없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나라에서 내리는 무슨 명령이 붙은 공지 같은 게 탁 내려서 시장판에 붙어. 근데 한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러면 한자를 읽을 수 있는 누군가가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치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해졌겠지. 이런 행정적 수고로움까지도 될 수 있게끔 훈민정음을 창제한 겁니다. 그래서 이 훈민정음을 하나씩 읽어볼게요. 현대어표의 중심으로 가자.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말은 말이 중국과 다릅니다. 그지? 중국과 다른 만큼 우리의 말에 맞는 우리만의 글자가 필요하다는 걸 자주정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만의 글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처로 이러한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이루고자 할 바 있어도 마침내 자기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야? 세종이죠. 내가 이를 불쌍히 가엾게 여겨 생각해서 새로 28글자를 만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모르는 백성을 위해서 새로운 글자를 제정한 것은 애민정신이라고 합니다. 훈민정음 안에 담겨있는 이 4가지 창제정신은 모두 다 대단하지만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애민정신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언어들을 봐도 대부분 이 위의 계층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쓰기 위해서 언어를 만들지 아래 사람들을 위해서 언어를 만든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라틴어들, 그지? 우리 라틴어나 히브리어 같은 최초에 발생하게 된 언어들은 마치 종교인들이나 귀족들이 그들만의 종교 서적을 작성하기 위해서 만든 언어가 대부분이고요. 그거에 의해서 파생된 영어라던가 독일어, 불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미 학습이 완료된 사람들이 우리만의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쓰려고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림 형제라고 들어봤습니까? 동화책 쓴 사람, 신데렐라 같은 것은 형제를 그림 형제라고 부르는데 독일어는 그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구전된 동화를 옮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보통의 언어의 창제는 윗선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어서 혹은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지식인들이 자신의 뜻을 떨치고 싶어서 언어가 만들어진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훈민정음은 독특하게도 가장 신분제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가장 신분제 아래에 있는 사람을 위해 쓴 글이라는 거야. 이게 놀랍죠? 새로 28글자를 만드니라고 하고 있어. 아예 새로운 28글자를 창조해냅니다. 사람마다 하여 쉽게 익혀 날로 쓰매 편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라고 하면서 실제로 백성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쓸 수 있게끔 실용정신이 담긴 글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정신이 담겨있는 여러가지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지금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훈민정음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말을 잘 보자.
이걸 뭐라고 불러? 초성. 얘는 중성. 얘는 종성이라고 불러요. 여기도 책이 없는데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게 좋은 부분입니다. 잘 생각해보죠. 우리 세종이 만든 건 이렇게 핵심은 바로 이 음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음이 무슨 음자야? 맞아, 소리 음자야. 소리 음자. 잠깐만 좀 읽기 중. 소리 음자입니다. 소리 음자. 백성을 가르치는 다른 소리라는 거예요. 즉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만들 때 이 소리 개념에 굉장히 중심을 둔 거예요. 즉 소리를 어떻게 표기할까에 굉장히 중점을 둔 겁니다. 즉 얘는 표기 수단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말을 만든 게 아니지, 그지? 말을 입혀서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책에는 자음 모음 형성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고등 관련 교재를 고등 부분 교재를 펴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초성, 중성, 종성, 제자 원리라는 말로 나올 거예요. 초성에 우리 못 쓰고 있어 대신 자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말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초성은 기본적으로 발음 기관의 모습을 본떠서 기본자 5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음을 만들어냅니다. 얘네를 우리 기본자라고 해서 상형의 원리라고 해요. 상형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생각을 하고 보니 얘네보다 더 강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소리의 세기가 더 강해졌대. 그래서 여기에다가 획을 하나 더 긋습니다. 우리 이런 걸 가획자라고 불러. 기억에 획순을 하나 더 해서 이런 소리를 만들었어. 니은에 획순을 더해서 우리 이런 소리가 만들어져. 혹은 미음에는 이런 소리나 이런 소리가 가획되기도 하죠. 시옷에는 하나 가획할 수도 있고 2개를 가획해서 이런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신기하게도 우리 이런 소리도 존재해. 이제 처음 보는 소리가 하나 나왔어. 여기까지를 우리가 가획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가획의 원리. 가획자라고 불러. 여기는 기본자고요. 상형자라고 부르지. 여기는 가획자야. 가획자. 네? 맞다. 그러네. 다른 친구들이 유독 안 오네. 김고 친구들만 이렇게 오고. 그런가 기대해. 너희는 뭐 잘하는 애들이니까 그게 뭐 내가 의심의 여지가 없다만 걔네가 와야 되는데 계속 나랑 해야 돼. 그리고 이제 학기 개강하면은 원장쌤이랑 수업 볼 겁니다. 가야쌤이랑. 그래서 막 김고 친구들이랑 같이 학기를 좀 준비할 겁니다. 이제 저 고시네, 그지? 이번 주말 지나면 이제 가야 되니까. 아마 김고는 딱 첫째 번째 달에는 폰 뺏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지? 바로 이제 도파민 디톡스를 쉽지 않은 것 같다. 선생님 김치환의 성격을 나왔지만 고등학교까지 김고는 이제 선생님은 그냥 성인중을 나와가지고 이제 김고를 가려고 그랬는데 학교에서 성인고하면 전교일등 할 수 있다는 거야. 진짜인가? 성인고 왔는데 그 말을 듣고 온 애들이 10명이더라고. 당했지. 성인고에서 계속 전교권에 있으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세계선이 궁금해. 그때 이제 맡기지 않고 김고에 간 세계선.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더 좋은 판단이어서 진짜 모르겠는데.
공부는 원체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전국에서 보이잖아.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조금 하고 있읍시다. 여기 조금 독특한 친구가 등장을 했어요. 우리 이 친구의 이름을 따로 붙여줄게. 이 친구는 여린 히읗이라고 부릅니다. 적어주지 않을게요. 얘는 이 친구는 이름 여린 히읗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히읗보다 조금 여리게 소리가 난다라는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히읗은 영어로 어떤 소리로 옮겨? 우리 H 소리로 옮기죠. 그치? 다른 표현 이거는 이런 건 놀라워도 됩니다. 내가 설명을 해서 훨씬 나타나니까. 근데 얘보다 조금 여리게 H 소리를 내기 잘 모르겠어. 그치? 잘 모르겠어.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바로 사라집니다. 실제로 음문 법칙에서 거의 소리가 나지 않게 돼 있어요. 거의 바로 사라지고요. 얘가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일단 만들기는 만들었으니 쓰긴 써야 되나? 내가 거의 소리는 바로 없어지고 표기에 의의를 둬서 얘가 부호처럼 쓰입니다. 무슨 말이야? 우리 문장 부호 알지? 온점 찍고 쉼표 찍듯이 얘는 무슨 부호가 되냐면 된소리 부호라던가 절음 부호라고 해서 뒷소리를 짧게 낸다거나 뒷소리를 된소리로 내게끔 부호처럼 역할하게 많이 바뀝니다. 근데 애시당초에 세종이 만들 때부터 부호처럼 쓴 걸 보면은 지금 분석되는 방향에 따라서 부호처럼 쓰는 걸 보면은 아마 히읗으로 가기 위한 절차적 단계를 위해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선생님은 들기도 합니다. 그냥 히읗보다 여리게 이음과 히읗 사이에 여리게 소리를 내는 자체가 되게 어렵거든, 그죠? 근데 이렇게만 우리가 소리를 내면은 납득이 돼. 근데 놀랍게도 우리말에는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 소리는 없어졌지만 지금도 쓰고 있는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자음 하나가 안 보입니다. 뭐 안 보여요, 얘들아? 크게 봤을 때 아직 리을이 안 나왔어. 리을이. 선생님 맨 처음에 문법을 배울 때 리을도 가획자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디귿에 조금만 가획하면 나올 것 같거든. 근데 리을은 놀랍게도 가획자가 아니라 우리 이체자라고 부릅니다. 이체자는 무슨 개념이냐면요, 가획자들과는 다르게 상형자들과는 다르게 상형과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스스로 독특하게 소리가 나는 경우를 이체자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면 얘들아, 이런 친구들이 지나갑니다. 예비음, 리을, 그리고 반, 치음, 시옷이라는 친구가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예를 뺀 거거든요. 요거까지도 되겠지, 그치? 여기까지 가획자이고, 그래도 표 이거 그대로 넣으면 돼, 알겠지? 근데 이체자야. 근데 놀랍게도 우리 이거 말고도 또 있지, 자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나와야 돼, 얘들아? 쌍자음이라고 불리는 된소리라고 부르는 애들이 나와야 돼. 이제부터 얘네는 우리 병서자라고 부릅니다. 내가 병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룰 시간이 아마 있을 텐데요. 병서라는 건 글자를 나란히 쓴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기본자를 나란히 씁니다. 쌍기읍. 근데 쌍니은 없잖아? 그지?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근데 이제부터 없는 것도 나와. 요렇게 병서자를 만드는 게. 없는 친구들이 몇 개 있어요, 그지? 없는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진 겁니다. 우리 이따가 응원의 변동 과정에서도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자음을 만들고 또 모음자도 만듭니다. 모음자도 역시 기본자가 존재해요.
모음 기본자도 역시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듭니다. 이게 지금 3제, 유교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가치인데 뭐냐면 하늘, 땅, 사람이야. 하늘, 땅, 사람의 세 개의 기본자를 만듭니다. 아래아, 이 세 개의 기본자를 만들고요. 이 원리 다음에 합용의 원리라는 합용자가 생기는데 무슨 말이냐면 기본자들끼리 합쳐지는 거야. 누굴 중심으로? 아래아자를 중심으로. 볼게. 자리에 아래아를 아래에 찍거나 아래아를 위에 찍을 수도 있어. 그치? 이를 기준으로 아래아를 왼쪽에 찍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찍을 수도 있어. 이렇게 우리는 우, 오, 아를 만든 겁니다. 어때?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하나 말고 두 개를 찍을 수도 있는 거야. 우리는 아래아를 한 번 찍은 이 친구들을 초출자, 그리고 이 이론 그대로 아래아를 두 번 찍은 친구들, 얘네들을 우리 제출자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글자의 운용 규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쓰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이어쓰기 연서라는 게 있어. 순경음이라는 소리가 있거든, 우리 말에는. 근데 이 순경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순음자 밑에 이음을 갖다 쓰는 거야. 미음, 비읍, 피읍, 쌍비읍 아래에 이음자가 이어붙어서 순경음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건데 이 소리 역시 곧 사라집니다. 혹은 병서라고 해서 초성자, 즉 자음의 두 글자를 나란히 가로로 붙이는 일도 존재해. 즉 그래서 같은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쓰는 각자병서, 다른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쓰는 합용병서라는 게 있는데, 일단 잘 봐봐. 합용병서를 한번 볼게요. 과거에는 이 합용병서자들, 뭐 기역, 시읒, 리을, 기역 혹은 비읍, 시읒, 기역 3개까지도 이어붙이는 경우가 존재했어. 지금 우리 합용병서 있죠? 우리말에 아직 합용병서한 글자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어디에? 종성에만. 우리 이거 자음군 단순화라는 것에서 배웠었어, 그지? 현재 자음군은 아직 존재합니다. 병서한 어휘들이 존재하는데요. 병서한 어휘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합용병서한 친구들은 말음의 표기만 가능해, 지금은, 그지? 근데 말음에서 소리도 안 나고요. 초성에는 쓸 수 있어, 없어? 맞아, 아예 초성에는 쓸 수조차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아예 초성에는 쓸 수 없게 되어서 발전이 나갔다. 그리고 붙였습니다. 중성 아래나 오른쪽에, 중성은 아래 오른쪽으로 글자를 만들지. 무슨 말이냐면 초성 적었어, 그지? 어디에다가만 중성문자 적을 수 있어? 여기 적을 수 있어? 없어. 반드시 여기에 적어야 돼. 그럼 종성 어디 적어야 돼? 이렇게 적어야 돼? 아니야. 아래에 적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 이런 것들도 우리만의 독특한 표기 논리입니다. 종성 부분, 중성인 모음은 초성의 아래나, 그지? 봐봐, 이런 거야. 그러잖아. 초성 기억이 있어. 초성 기억이 있다고 하자. 얘는 초성 아래나, 그지? 혹은 초성 오른쪽에 붙여 쓰는, 그지?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붙인다고? 붙여 쓴다고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종성은 마지막 위치에 들어오죠, 그지? 근데 얘들이 종성에 대한 얘기 크기가 없는데 한번 적어놓을게요. 그 옆에다가 이런 표시 해놓고 요 단어 하나만 적어놓을게요. 종성, 부용, 초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성의 단어는 초성의 것을 다시 쓴다라는 거야. 그치? 우리 종성에도 자음, 초성에도 자음, 종성에도 자음 쓰죠. 그치? 우리 이런 걸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내신가 좀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점을 찍는데 가점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소리의 높이를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즉 성조를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말에는 평성, 가성, 상성에 세 개의 방점이 존재하고요. 세 개의 성조가 존재해요. 그래서 평성 소리, 그냥 낮은 소리에는 점을 찍지 않습니다. 점이 없어요. 그런데 거성, 우리말에서 가장 높은 소리에는 왼쪽에 점을 하나 적어줘. 얘는 가장 높게 소리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개를 찍으면 이 소리 안에서 점이 소리가 낮았다가 높여지는 거죠. 그리고 입성이라는 건 끝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점과 상관없이 입성자가 있다고 합니다. 알겠지? 자세히 보자. 여기서 나랏 말싸미라고 써 있어.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봐봐. 성조는 왼쪽에 찍는 거거든. 말에 나, 랏, 말, 싸, 미 해야겠지. 이해돼? 나랏 말싸미라고 발음해야 맞습니다. 이렇게 쌤이 읽으니까 되게 무슨 말 같습니까? 조금 중국어스러운 느낌이 나곤 합니다. 아직 중국어에도 성조가 남아있고요. 우리말에는 여전히 당시 중국의 말에 당연히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성조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었으나 지금은 우리 성조 있습니까? 말에 성조 없습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사투리를 발화하는 사투리 화자에게는 사투리 화자들은 조금 쓴다고도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우리 이러한 논리로 만들어진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페이지 앞으로 와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음원하고 표기했는지 볼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세에는 이어적기라는 걸 했습니다. 보기에 이어적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연음이라는 거 알지? 소리 이어서 올라가는 거. 우리 연음 현상은 음운 변동도 아니었어. 그냥 소리는 거기였어. 근데 과거에는 이 연음된 걸 그대로 썼다라는 거야. 우리말에 나란 말썽이 그냥 적어볼게. 말썽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리고 주격조사 이가 붙은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 지금이면 어떻게 적어? 말씀이라고 적어야 돼. 그리고 소리 발음은 어떻게 해? 이렇게 하지. 근데 과거에는 이러한 연은 그대로 표기에도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합니다. 우리 이런 걸 이어적기, 연철이라고 불러. 근데 잘 생각해보자. 왜 연철이 있을까? 우리 지금 아까 말했던 훈민정음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요. 세종은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적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은 변동값대로 적은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중세시대에 쓰여진 모든 글은 발음 그대로 적혔다라는 거야. 당시에 했던 모든 음은 변동의 값대로 표기됐던 거지. 그래서 이런 거 연철이라고 불러. 그리고 팔종성법이라는 게 있는데 얘들아, 지금 우리 음절 끝소리 규칙과 굉장히 흡사한 개념입니다. 받침에는 8개의 초성만 적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통하지라는 단어에 우리 이렇게 있어. 사마띠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시옷이 표기되어 있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팔종성법에 의해서 시옷을 표기한 거란 말이야. 즉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는 종성에서 시옷 발음이 낮다라는 뜻이. 원래 이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얘는 발음할 수 없어. 그래서 발음할 수 있는 시옷 팔종성법에 따라 표기하는 거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연철하는 것도 역시 성조 찍는 거예요. 여기 연철이 아니라 이게 방점사용이야. 방점사용. 그렇지? 방점을 사용해서 우리 성조를 표시하기도 했고요. 어두저음근 이런 거예요. 뜻을 실어 펴기 못하니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뜻에다가 이렇게 적어줬어요. 이거 뭐야? 여기 쉴 수 없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금 이거 뭐야 얘들아? 뜻이지 뜻. 어두에 이런 것들이 쓰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요 어두의 이런 소리들이 발음될 수 없으니 뒷소리에 된소리로 바뀝니다. 알겠지? 이렇게 사용되기도 했고 지금은 사라진 여러 가지 음들 그지 우리 이 친구 여린 히읗 혹은 뭐 아까 봤던 순경음 여기는 뭐 반치음 시옷 예비음 아래아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래아의 존재 때문에 우리 모음 조화라는 걸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어. 모음 조화가 뭐냐면 얘들아 우리말에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해볼게. 저기까지. 우리 양성 모음은 어떤 모음이냐면 소리가 가벼운 거야. 우리 여기 있는 소리 중에 조금 가벼운 애들 골라볼래? 우리 여기 다 동시에 어떤 소리가 좀 가벼워 얘들아? 왜 수주대 가벼워? 수주대 중에서 골라보자. 어떤 소리가 가벼우냐면 얘네가 좀 밝죠. 예를 들어 깡총깡총 작고 밝은 애들이 뜨는 느낌입니다. 여기에 아래 하자까지 넣으면 돼. 그럼 잘 보자. 우리 이 소리도 양성의 가능성이 높아. 근데 일단 넘어갈게. 음성 녹음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소리들이 있어요. 그치? 그리고 얘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럼 우리 하나 의심해 볼 게 있어. 그럼 얘는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얘는 우리 모음자에서 중성 모음이라는 독특한 위치에 포함되어 있는데 얘는 모음 조화 시에는 보통 양성 모음과 함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주는 게 조금 깔끔하겠네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런 거야. 그러면 우리 얘 이런 말은 뭐겠어? 양성이겠지. 얘는 중성이니까. 그러면 요건 뭐될까? 얘는 무소리를 놨으니까 음성이겠네. 그치? 그럼 이거는 의네 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문제가 생겨. 잘 봐봐. 우리 관형격 조사 의 기억나 얘들아? 우리말에 관형격 조사 의 있지? 중세에도 관형격 조사 의가 있었다. 근데 앞에 나오는 체형이 음성 모음일 때만 이 의를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중세에는 앞에 나오는 모음이 양성이면은 이렇게 씁니다. 아래 한자에 쓰는 거야. 아래 한자는 양성이니까 이따 가서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히읗 종성 체언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 졸리고 나더라. 처음에 얘기하세요. 내가 좀 졸려요. 히읗 종성 체언이라는 게 있는데 이 히읗 종성 체언은 뭐냐면 시계 설명에서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수컷닭 뭐라고 불러요, 얘들아? 수타가 닭하지. 근데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지금 어떻게 해? 닭, 닭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중세에 아마 이런 어휘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거야. 얘네가 남자가 내볼게. 닭이라는 어휘랑 만났어. 근데 우리 이거 생각해보니까 축약대 본놈이야, 그치? 축약대 본놈이야. 맞아? 이거 어떻게 소리내야 돼? 축약돼서? 맞아. 이라고 소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표기되었고, 근데 중세는 소리대로 표기되니까
이렇게 표기되었고 이 표기본대로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문과 표기 형식대로 살아왔어. 그리고 문법 볼게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얘들아. 한번 볼게. 지금 우리 주격조사 뭐 있어? 이랑 가. 그리고 존재의 깨서 그리고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에서가 존재하곤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일단 가께서 에서가 없었어. 이라는 모음이 일단 이라는 주격조사가 있었단 말이야. 안 지워진다. 주격조사 이가 있어. 근데 이 이는 그냥 쓸 수 없어. 자음 뒤에만 이가 오는 거야. 우리 아까 말씀 이 봤지? 그래서 우리 연음에서 찾았어. 그리고 혹은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가 아니라 그냥 이거 하나만 쓰면 돼. 근데 여기 잘 봐봐. 어떻게 나오냐면 이나 이로 끝나는 이중 모음을 제외한 모음 뒤에 그냥 이가 붙었대. 근데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이상한 걸 할게. 그래 놓고 여기에 이 붙이거든. 우리 현대의 문법 개념으로 보면 이 여는 이계열 이중모음 맞지 얘들아? 기억나? 이중모음 했을 때 이렇게 했잖아. 얘 현대 개념에서는 이거였지. 맞아, 얘 이중모음이었어. 근데 중세의 얘 이중모음이야? 중세 이중모음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제출자 얘도 이중모음의 개념이 없는 거야. 즉 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로 안 끝났잖아, 그치? 그냥 여잖아, 여모. 그래서 그냥 하는 겁니다. 혹은 이로 끝나는 경우에는 아예 주격조사를 안 씁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혹은 관용격 조사, 우리 아까 얘기했어. 현재 지금 관용격 조사 뭐 있지 얘들아? 맞아, 관용격 조사 의 있어. 근데 이 의의 요 모음들이 문제야. 이거 무슨 모음이라고? 음성이지, 그치? 앞에 음성 모음으로 끝나지 않는 양성 모음으로 끝나는 체형이 오면 모음 조화 때문에 쓸 수 없어. 그래서 뭐도 같이 둔다고? 얘도 같이 둔다. 그치? 얘는 그냥 보통의 관용격 조사야.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이런 녀석이 하나 있어. 쉬워. 현재 없는 거니까 좀 강조를 해주자. 얘는 뭐냐면요. 1번 일단 높임의 대상에게 씁니다. 2번 그리고 부정명사에다 씁니다. 얘들아, 부처는 높여야 되지. 신이죠. 그래서 부처의 말씀이면은 이렇게 적었다라는 거야. 무정명사? 얘들아, 무정명사가 뭐야? 뭐가 무정명사일까? 감정이 없는 걸 우리 무정명사라고 불러. 감정이 없는 걸. 그럼 보통 어떤 거? 얘들아, 사물들 그리고 식물들 있지. 식물들. 그래서 나무 열매라고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나무의 열매죠? 못합니다. 나무였거든. 나무는 나못해서 나무의라는 말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관용격 조사예요. 그리고 부사격 조사도 있어. 부사격 조사도
지금 공간에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뭐 있지? 우리말에 얘들아? 에 있지, 에. 물론 이 애가요. 중세에는 어떻게 쓰였냐면 얘네랑 하듯이 똑같이 쓰인 거야. 비교 부사적으로 쓰는 거야. 뭐냐면 봐봐. 흔들버릇 써볼게. 이렇게 말해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써있냐면 한자나 그 성조는 다 생략할게. 이렇게 써있거든. 나란 말씀이 딩기게 나라. 보입니까? 그지? 요 지금은 공간 장소 부사격 조사로만 사용하는 애라는 애가 기교 부사격 조사로도 쓰였다라는 점 알아두면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공간 부사격 조사로 안 쓰냐? 씁니다. 써요. 그때는 역시 철저하게 모음조화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이건 책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알아두면 돼요. 이런 부사격 조사도 있고 호격 조사 하 이건 그냥 부르는 거예요, 얘들아. 높이면 대상을 부를 때 하라는 호격 조사를 쓰기도 합니다. 혹은 또 명사형 어미에는 옴 혹은 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잘 봐. 이 움이 봐봐. 얘는 또 왜 구분해나겠어? 뭐 때문에 이 두 개겠어? 얘도 역시 모음 조화 때문에. 하나는 양성, 하나는 음성이죠. 앞에 나오는 놈이 양성 모음으로 시작하는지 끝나는지 음성 모음으로 시작하는지 끝나는지 보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 모음 조화를 정말 철저하게 지킵니다. 중세에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명사형 종결, 의문형 종결음이 나오는데 얘들아 여기 조금 별표를 쳐놓고 갑시다. 현대랑 좀 달라서 여러분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의문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의문형 종결어미도 달라집니다. 의문사가 있는 경우는 고냐, 요,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는 가나, 여라고 하고 있어. 구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무슨 말을 사용하냐면요. 설명 의문문의 경우에는 5계열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한다라고 말합니다. 5계열 적어주세요. 고나, 요나 소리의 시작이 어디야 얘들아? 5에서 오죠? 그지? 5에서 왔어. 그렇게 외워두면 가랑 여는 그렇게 정리할 수 없죠. 나머지 애들은 다 판정 의문문으로 정리해서 내리면 여러분이 외우기 편합니다. 알겠지? 그러고 나서 굉장히 독특하게도 주어가 2인칭인 경우가 존재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문을 한번. 여기 있는 걸로 해볼게. 주어가 2인칭이 뭐야? 나 말고 듣는 너. 그지? 너 지금 어디 가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하면 너에다가 주격조사 못 써야겠어 얘들아 이거? 모음으로 끝났네? 그지? 네. 이제 이거 이제 어휘니까 너네 몰라도 돼. 오? 이렇게 너가 얘기할 거야. 이것도 어디를 가냐라고 말할 거에 이렇게 적어. 뭐라고 적냐면 이렇게 적는 거야. 이거 간다 얘들아. 간다 지금 현재형이죠. 근데 중세 언제 따고? 요 니은다가 의문형이었다고요. 알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거거든. 어디를 이거 문장 한번 뭐야 얘들아? 맞아, 목적어야. 좋아.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들이 목적적 조사라는 거지. 역시 여기서도 뭘 시켰어?
모음 조화를 지켰어. 현대는 목적격 조사 을이 있습니다. 그지? 근데 중세에는 얘네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모음 조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적어주세요. 선어말 어미가 있을 때 오나 오라고 해서 주어 1인칭을 나타낼 때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는 경우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체적인 선어말 어미야. 현대에는 주체적인 선어말 어미 시 쓰죠, 그지? 지금도 우리 시 써. 그리고 중세에는 현대에는 없는 상대 높임,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중세에는 존재했다는 겁니다. 묶어서 발표. 얘들아, 현대에는 없는데 중세에는 있던 것을 시험에 많이 냅니다. 알겠지? 그래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시로 똑같아. 근데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는 이 쓰기도 하고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상황에 따라 삽, 잡, 혹은 좁이라는 걸 쓰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한 부분을 학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주면 돼요, 여러분은. 선어말 어미, 현재 시의 선어말 어미, 리은 혹은 아예 형용사에는 고속하게 붙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도 형용사에는 뭐 딱히 안 붙이잖아요, 그지? 지금이랑 똑같네. 그리고 어휘 부분에 보면 조금 변화가 있어. 과거에는 좀 현대에 사라진 고유어를 조금 많이 쓰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도 왜 산자잖아, 그지? 왜, 가람, 온 이런 것들을 좀 쓰려고 했는데요. 지금은 그냥 뭐 자연스럽게 한자어가 우리 고유어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세에 조금 뜻이 바뀐 단어들 있지, 얘들아. 어여쁘다 이런 거 있지? 어여쁘다는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 과거에는 불쌍하다였는데 지금은 예쁘다, 그지? 혹시 놈 이런 것도 있거든, 얘들아. 놈? 그러니까 놈이란 단어 지금 어떤 뜻이야, 얘들아? 좋은 말이야? 굳이 따지면 안 좋은 말이지, 놈은. 근데 중세에는 놈이라는 게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어휘들이 조금 뜻이 바뀌어가기도 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근대로 오게 됩니다. 이 근대에 와서는 조금 더 현대와는 가까운 시간들이 존재하기 시작해요. 우리 아까 봤던 어휘의 의미 변화들은 근대에 와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여쁘다라던가 어리다 같은 것들은 우리 근대에 와서 많이 바뀌게 되고 한자어가 고유어를 점점 더 많이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음운과 표기도 많이 바뀌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거듭적기라는 걸 하게 돼요.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전에 이어서 적기 한다고 했어. 그래서 이렇게 적었었어.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적었었지. 근데 이제는 끄어적기로 가기 위해서, 현재의 표기로 가기 위해서 거듭 적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렇게 적는 거야. 미은 두 번 적습니다. 그러다가 얘가 이제 어떻게 돼? 이렇게 표기되다가 아래아가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성법에 조금 차이가 등장합니다. 이게 7일 종성법인데요. 이번 단어 받침에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시옷, 예니음이 발음된다라고 해요. 아까는 디귿이랑 시옷이랑 같이 썼잖아, 그지? 근데 이제 둘 중에 한 소리가 없어져. 뭐가 사라졌어? 디귿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얘들아, 현대의 음절 끝소리 규칙에는 누가 없어지고 누가 돌아와? 시옷이 사라지고 디귿이 돌아오면서 끝이 납니다. 그죠? 그리고 방점이 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더 이상 성조를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봤던 여러 가지 자음들 중에서 반치음이라는 소리가 사라져. 이 반치음 소리가 아까 이제 시옷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표에서 이렇게 썼단 말이야. 네, 만든 표에서 이렇게 하고 이때째 시옷이 세모가 있었어. 지금 우리 오늘 이렇게 펜이 색이 멜봉하네. 지금 우리 알파벳 얘랑 이거랑 소리 구별 가능해? 둘 다 어떻게 적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 맞아. 다 이거로 적어. 그지? 근데 이 소리가 얘고 이 소리가 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영어가 들어왔으니까 의문 규칙을 이제 영어로 의문 표기를 해야 할 때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근데 이 두 소리를 구별할 필요가 있었을까? 영어를 쓰지 않는 조선에서 없습니다. 그지? 근데 좀 물론 아쉽죠. 그지? 이 소리가 남아있었다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영어를 쉽게 학습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때는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근대에 와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디음도 사라져요. 종성자에서 칠종성법에 의해서 종성에서만 살아남아 있다가 글자의 모양도 자연스럽게 이음으로 바뀌면서 옛이음도 소실됩니다. 저기 옛이음은 바뀌었다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레아도 완전히 사라지는데요. 맨 먼저 16세기 초반부터 해가지고 첫 음절에서는 아래 아자로 바뀌기 시작하고 둘째 음절 18세기에는 아래 음절에서 으로 바뀌면서 완전히 아래 아자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래 아자가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 문법 현상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잘 봐봐. 우리 이런 거 봤어. 목적격 조사 봤을 때 막 이런 거 그지? 관형격 조사 때 막 이런 거 그지? 양성, 음성, 모음조와 칼같이 지키려고 모음조가 썼지. 근데 아래아가 없어졌대. 그 말은 뭐야? 이런 단어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한 거야. 그 말은 즉 아래아의 소실과 동시에 모음조화도 거의 빛을 잃어갑니다. 지금도 웬만하면 모음조화를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깡총깡총이 어울려 깡충깡충이 어울려. 밑에 어울려. 어때? 깡총깡총 깡충깡충 뭐가 더 괜찮아? 둘 다 괜찮죠? 둘 다 괜찮아. 맞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음조화가 거의 소실되어 가고 있다는 뜻인 거야. 중세 사람들은 때려 죽여도 이렇게 안 씁니다. 이렇게 써야지. 그치? 모음조화가 자연스럽게 소실되고 있으나 물론 지금도 문법적으로는 모음조화를 지킨 어휘들이 더 자연스럽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지금 거의 없어요. 아래아 영향, 이게 아래아의 소실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 이중모음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 우리 요런 친구들, 그지? 한번 보자. 우리 요런 애들 있지. 중세의 이중모음은 얘들아 지금 수업을 하지 않았지만 얘들 교과서에서 중요 아니에요. 초출자, 기본자 만들고 하방자 만들었지. 초출 제출했지. 그리고 얘들끼리 다시 합치면 우리 그걸 이중모음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중세는 얘네가 이중모음이었어. 왜? 초출자랑 기본자 하면서 냈으니까. 근데 얘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 단모음 체계표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논란이 많지? 너네 이거 입술 모양 안 바꾸고 소리 낼 수 있어? 에 합니까? 알지? 에 합니다. 입술 모양이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먼 훗날 다시 이중모음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도 처음으로 주격조사 가가 등장을 해요. 이때까지 이 쓰거나 이제 얘들아 자음 포함된 자음 이음 포함한 이 쓰거나 그냥 이만 쓰거나 안 쓰거나 했지. 근데 이때 가가 등장하고요. 선어말 어미 오는 사라지고요. 명사형 어미 음이 있던 게 다음으로 바뀝니다. 왜? 이제 더 이상 모음 조화를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음과 기, 지금 우리 밥 먹기 같은 거 하죠.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현대의 원심과 굉장히 닮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한자어가 고유어를 많이 대체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어휘가 의미를 변화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는 이 말만 하는 거야. 근데 국어는 출제를 잘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얘들아. 여러분이 뭐 역사 공부를 뭐 이제 고등학교 가면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아? 그죠? 맞아, 1592년.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 그러면 1592년은 얘들아 몇 세기야? 우리 세기 어떻게 들어야 돼? 세기 세는 방법이 지금 얘들아 몇 세기야? 21세기. 맞아, 21세기. 세기는 앞에 두 글자에 1 더한 겁니다. 그러면 1592년 임진왜란은 언제 벌어진 거야? 맞아, 16세기에 벌어졌어. 16세기 극한의 말에 태어났죠. 그죠? 즉 약 17세기부터 우리는 근대라고 합니다. 조선의 근대라고 불러. 이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몇 년도까지가? 좀 얼추 해자 1800년대까지 까지를 우리 문화에, 우리 역사에 근대라고 부릅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닥 긍정적인 역사가 이어지는 기간은 아닙니다. 첫 번째, 임진왜란으로 문을 열고요. 그지? 그 후에는 두 번의 호란을 겪습니다. 그지? 중국에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호란에서 완벽히 패배하고 중국엔 진짜 완벽하게 패배합니다. 그 뒤로는 세도 정치라고 해서 정치에 엄청난 혼란이 들어옵니다. 물론 이 중간에 영종조 시기에 약 100년 이상의, 약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엄청난 조선의 르네상스긴 했으나 이 이후부터는 아쉽게도 조선 정치가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끌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20세기에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큰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20세기 극초반에 을사조약을 체결하고요. 일제강점기 전쟁을 겪습니다. 6.25 전쟁, 그치? 즉 이렇게 시간선을 끊어보면요, 여기까지의 긴 시간 동안 문서라는 게 제대로 보관될 수 있었을까? 굉장히 힘듭니다. 선생님이 이 중간 타임 때를 생략을 좀 해서 그렇지만 이 기간은 내내 전쟁만 합니다. 그치? 프랑스 쳐들어오고요, 영국 쳐들어오고요, 미국 쳐들어오고요, 우리나라 땅에서 청일전쟁, 중일전쟁, 러일전쟁, 전쟁 3번 합니다. 이때도 전쟁 3번 했어요. 큰 전쟁, 그지? 문서라는 거의 개념을 떠나서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웠던 시대에 언어라는 걸 정리할 수 있었을까? 힘들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때는 생각을 해봐. 아니, 막말로 왕이라는 사람도 도망가던 시기인데, 아니 문서를 어떻게 정리하고 언어를 어떻게 정리해? 그래서 이때는 우리 이런 것처럼 조금 과도기적 성격이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글 같은 걸 많이 쓸 시간도 없고요, 상황도 안 됐던 거야. 아니 뭐 썼다 싶으면 도망가야 되고, 썼다 싶으면 도망가야 되고, 썼다 싶으면 뺏어가고 태워가는데, 그래서 문서적으로 증거가 될 만큼 많이 남은 작품들이 없어요. 그래서 근대국어가 좀 과도기적이다라는 성격을 조금 알아두면 되고, 우리 아까 봤던 중세국어, 그지? 여러분 학교에 가게 되면은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볼 거고요. 아까 우리 좀 두루두루 봤었던 용비어천과 소학원해 같은 초반부터 중세 이제 요 시기 직전에 선조가 썼던 책들이 나올 겁니다. 쭉.
그걸 통해서 우리가 중세와 근대에 어떠한 언어도 변화가 있었는가, 현대와 비교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가까지 파악을 하면은 거대한 문법의 대장정이 끝이 난 겁니다. 여기 뒤책 부분에 보면은 매체 나와요. 매체. 근데 매체는 이제 우리 수업은 이제 문법 수업이니까 여러분 이제 시간이 가능한 매체 부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러분이 학교에 가게 되면 뭐 지금은 이제 나랑 이제 여러분은 문법만 했지만 다시 또 학교에 돌아가게 되면은 문학이라던가 그죠? 수많은 것들 다시 배우고요. 문법은 계속 중간중간 튀어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공부하면 처음 공부하면 헷갈리니까 나랑 이제 그럴 방학 기간 동안, 얘도 현호 같은 경우는 두 바퀴죠. 거의 문법은 긴 시간 동안 문법을 돌았던 거고요. 오늘 여기까지고요. 우리 수업도 여기까지고요. 이제 여러분은 각자 내신 반에 맞춰서 이동하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